안녕하세요. 과학책방 갈라 대표 천문학 박사 이명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별을 본다는 것인데요. 별을 본다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망원경을 들여다보는 천문학자의 모습, 또는 여러분들이 어디 굉장히 어두운 곳에 가서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는 모습, 그런 것들을 아마 자연스럽게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별을 본다는 것을 가지고 조금 얘기해 볼 건데요. 이 별을 본다는 것 전에 본다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다는 것, 보다, 보이다,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떤 그 바깥에 있는 우리 뇌의 바깥에 있는 정보를 빛의 형태로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해서 그런 것들이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뇌로 가고 이 뇌가 인식을 해서 내가 뭐를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는 본다,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앞에 별을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별을 본다는 것에 의미를 조금 부여해 보고 그것이 갖고 있는 맥락 같은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정보의 외부 정보의 내재화 과정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별을 본다는 것은 단지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는 우리 눈을 통해서 천체를 바라보고 뿐 아니라 사실은 더 나아가서 이 본다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것에 대한 의미까지도 포괄한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바로 접할 수 있는 어떤 별자리 프로그램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름이 스텔라리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스텔라리움 검색해 보시면 특별히 프로그램을 깔지 않더라도 그냥 그 브라우저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재밌는 점은 이런 겁니다. 그 원하는 장소, 원하는 날짜를 치면 그날 밤에 밤하늘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시점에서 내가 오늘 바로 이 시간, 낮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는 밤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밤하늘을 보여주고 그냥 낮 시간을 치면 그냥 낮의 하늘을 보여줍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온갖 곳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별을 제 생각에는 더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본다라는 얘기를 갖고 또 한번 다시 얘기를 시작해 보면 별을 본다 그랬을 때는 밤하늘에 어느 곳에 가서 내가 내 눈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는 거, 이걸 별을 본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별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밝기가 있고 빛나는 어떤 것들이 들어오네 하고 그냥 우리가 정서적으로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투영이 되어서 저거는 북두칠성이네, 국자 모형처럼 생겼구나 라든가 저 별은 플레이아데스 성단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단지 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정보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결부시켜서 인식하는 것까지를 본다는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우리 몸으로 체험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본다라는 것의 어떤 경계선이랄까요? 그런 걸 좀 허물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는 본다 그러면 내 눈으로 내가 직접 그 장소에 가서 그 시간에 본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체험하고 어떤 걸 체득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별을 보는 것일까요?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제가 2022년에 어느 날에 그 밤하늘, 그 서울 지역에서의 그 북쪽 하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조금 보시면 눈에 익숙한 그런 별자리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쑥 훑어보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북두칠성, 국자 모양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그 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별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두칠성 7개의 그 국자 모양 걸
찬찬히 한번 찾아보시고요. 찾으셨으면 그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자 모양의 손잡이 말고 끄트머리에 별 2개를 연결해서 한 5배 정도 쭉 오면 어떤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북극성입니다. 찾으셨나요? 그리고 그 북극성으로부터 북두칠성에 반대되는 쪽으로 또 한 5배 정도 가면 별이 5개가 있는데 떠 있는 위치에 따라서 W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M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3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시그마 표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지금은 약간 시그마에 가깝게 또는 약간 떠오른 W자처럼 보이고 있네요.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별자리 프로그램을 제가 캡처해 온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별자리 프로그램을 제 컴퓨터 화면에 띄운 다음에 그것을 제가 캡처해서 파워포인트로 만든 것을 지금 화면으로 내보내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스텔라리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2년 전쯤에 서울 지역에서의 북쪽 하늘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떠 있는 별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별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본다라는 말을 갖고 좀 이렇게 어쩌면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헛도는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직접 내 눈으로 그 장소에 가서 보는 것하고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별을 본 것일까요? 물론 고전적인 의미에서 내 눈으로 이 육체를 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별빛이라는 것이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것이 전기 신호를 바뀌어서 뇌로 가고 이 뇌가 아하 저것은 별이구나 저건 북두칠성이야 카시오페아 자리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결국은 별을 본다는 것도 정보의 문제가 아닐까요? 정보를 받아서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게 보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그 밤하늘의 별하고 지금 제 설명을 듣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현재 시점도 아니고 과거의 어떤 시점을 다시 지금으로 불러와서 이거는 북두칠성이고 북극성이고 카시오페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보는 것 어느 쪽이 더 정보라는 면에서 풍성합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별을 더 잘 본다고 했을 때 우리 눈으로 직접 본 것만을 고집하기에는 정보란 면을 강조하자면 이런 것도 별을 보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스텔라리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시점에서의 어느 하늘을 지금처럼 떠올리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별을 보는 것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별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별을 잘 보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스텔라리움을 통해서 보는 것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그 밤하늘의 별을 보는 그런 즐거움, 그런 정서적인 것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본다는 것, 별을 본다는 것을 정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과거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2022년에서 거의 200년 정도 더 되는 과거로 가서 서울의 어느 비슷한 시기의 하늘을 보겠습니다. 이 스텔라리움을 가지고는요, 미래도 갈 수 있고 과거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35살이 되었을 때에 내 생일날에 밤하늘을 보고 싶어. 그러면 이 스텔라리움을 가시면 되고요. 내가 태어나던 그 시점에서의 밤하늘을 보고 싶어. 그럼 그래 또 가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200년쯤 전에 그 같은 장소의 서울에서의 밤하늘인데 여기서도 북두칠성, 북극성, 카시오페아 찾으실 수가 있죠. 약간 위치는 변했지만 모양은 어떻습니까? 모양은 얼추 비슷하죠. 2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어도 별자리의 모습은 사실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변해요. 이 북두칠성 같은 것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국자 모양으로 영원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까운 별도 있고 먼 별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볼 때 하늘면에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저 중에는 굉장히 멀리 있는 것도 있고 가까운 것도 있어서 입체적으로 된 것이 우리에게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카시오페아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조금 전에 2022년의 하늘과 지금의 하늘을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비슷하지만 200년 전의 하늘이 조금 더 어두워 보이지 않으시나요? 200년 전에는 지금처럼 밤하늘이 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밤하늘이 환한 이유는요, 인공적인 불빛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공적인 불빛 때문에 밤하늘이 좀 환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200년 전의 밤하늘은 당시에는 뭐 사실 이런 전기가 보편화되지 못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꽤 깜깜했을 겁니다. 한번 더 옛날로 가볼까요? 2000년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2000년 전의 모습입니다. 북두칠성, 북극성 거의 그대로지 않습니까? 이 별들이 자기가 막 움직이긴 하는데 20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뭐 얼추 비슷합니다. 깜깜한 정도도 보시면 2000년 전 하늘이나 200년 전 하늘이나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인공적인 불빛이 없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최근에 와서 이런 인공적인 불빛 때문에 우리가 별을 보는 것들을 많이 침해당하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2000년 전에 지금 스텔라리움에서 보여주고 있는 서울의 지역에서 2000년 전에 밤하늘을 보고 있던 우리들의 조상들은 별을 봤을 거 아니에요? 눈으로 누워서 봤을 겁니다. 그 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저 별들이 어떤 것인지를 그때는 몰랐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북두칠성이나 카시오페아 별자리도 알고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별들이 한 시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 가깝고 어떤 건 멀리 있고 각각의 별들의 나이도 틀리고 그 다음에 별들을 보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별들이 파란색이나 하얀색 별들은 굉장히 뜨거운 별들이고요. 젊은 별들이고요. 노란색 별들은 태양처럼 지금 막 활동하는 별들이고 붉은색 별들은 나이가 많아서 이 죽기 전의 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천문학자들이 알아내서 사실은 교양으로 교과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몰랐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그런 정보를 보면서 별을 보게 되는 거죠. 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들 조상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별을 봤지만 우리와 똑같이 별을 보는 것은 아니겠죠. 특히 정보라는 면에서 보면 그들이 바라본 것은 그냥 정서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별들, 아주 단순한 정보가 있는 별들을 봤을 건데 우리는 직접 보지 않고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별은 더 잘 별을 보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스텔라리움 별자리 프로그램 굉장히 재미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공간 여행을 한번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깜깜한 밤하늘, 최근에는 정말 찾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 깜깜했던 밤하늘, 또 우리의 조상들이 그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땠겠습니까? 아는 것은 별로 없고 그것이 막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경이롭지 않았겠습니까? 신비롭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을 겁니다.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전설을 붙이고 신화를 만들고 그러니까 종교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에 의지해서 우리들에게 스스로의 규약을 만들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삶의 가치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발달되어서 문화와 문명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과학과 기술의 문명을 건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깜깜한 밤하늘을 보면서 우리들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그것들에서 추론을 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바탕이 된 문화와 문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절에 그 깜깜했던 밤하늘은 문화유산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 오면서 인공적인 불빛들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누려야 될 마땅한 문화유산인데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크 스카이 위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날만은 일정한 시간 동안 인공적인 불을 끄고 우리들의 선조들이 봤던 그런 깜깜한 밤하늘을 만끽하자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크 스카이
인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밤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별이 떠 있는 공간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우리를 우리답게 지금으로 하여금 있게 했던 그런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면 별을 보는 것이 조금 남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인식을 가지고 정보를 내재화시켜서 나의 어떤 태도로 견해로 갖게 되는 그런 것들까지를 포괄하는 것이 어쩌면 별을 본다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선조들이 별을 단지 그것에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을만 보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고 함으로써 지구의 문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북두칠성 얘기했는데요. 제가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란 책 393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을 좀 빌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북두칠성이 한 장소에 딱 갇혀져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별들이 각기 자기의 고유한 속도로 고유한 방향으로 막 움직여요. 그런데 아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년 전이나 북두칠성 모양은 거의 변함이 없었잖아요. 그 사실은 한 5000년쯤 전으로 돌아가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견되는 고인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고인돌의 그 덮개에 구멍이 좀 뚫려 있는데 이게 북두칠성처럼 7개의 구멍을 뚫어놓고 한 것들이 꽤 있답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냥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우리들의 조상들이 그냥 막 뚫어놓은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보면 북두칠성을 뚫어놨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모습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북두칠성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 말은 5000년 정도 시절이 되어도 그닥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유는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들이 작은 움직임으로 우리에게 목격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북두칠성을 보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것들을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북두칠성을 보고 있는데 북두칠성을 가운데 두고 저 반대쪽에 또 다른 외계인이 있다면 그들이 북두칠성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보는 것과는 거울처럼 좀 이렇게 대칭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고요. 그 사이에서 보게 되면 북두칠성 모양이 아니라 막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모양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이런 것이 우리가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북두칠성을 보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별을 더 잘 보는 영역에 속하겠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5000년 정도 가지고는 북두칠성의 모양이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이 북두칠성의 모양이 우리가 보는 국자 모양과 달라져 보일까?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란 책에 자신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했던 결과를 실어놨는데요. 한 50만 년, 100만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이 국자 모양이 흐트러져서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 스케일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북두칠성의 모양만 보고는 상상하기 힘든데 이런 것들의 각각의 별들의 움직임과 속도와 가는 방향 같은 것들을 관측을 해서 그런 것들로부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서 천문학자에 만들어 놓은 것을 통해서 이런 설명을 듣고 바라보면 북두칠성이 좀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별을 본다는 것은 아는 만큼 별을 보고 그만큼 우리의 인식이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로 눈으로 별을 보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망원경으로 별을 본다는 것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별을 보는 것의 전통적인 것은 한참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눈을 통해서, 우리들의 눈을 통해서 별을 봐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1609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네덜란드에서 망원경이 발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망원경을 만들어서 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자기 자신이 망원경을 만들었는데 이분은 과학자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콤파스 같은 걸 만들어서 군에다 납품을 하던 공학자, 기술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망원경을 만들었는데 이 망원경을 만들어서 밤하늘을 봤죠.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 성능의 망원경을 만들었고요. 별을 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을 발견했어요. 일단 달을 봤는데요.
맨눈으로 달을 보면 어떻습니까? 약간 얼룩얼룩한 것까지는 맨눈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망원경을 통해서 달을 보면 크레이터라고 하죠. 주로 어떤 다른 천체들이 달 표면에 충돌해서 생긴 그런 어떤 흔적들인데, 달에 크레이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스케치를 해서 그림으로 그려 놓으셨고요. 그걸 책으로도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본 것이 또 태양을 봤는데요. 흑점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던 현상을 본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의 어떤 한계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존하는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망원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달이라고 하는 것이 매끈매끈한 것이 아니라 크레이터가 있다. 태양도 마찬가지로 매끈매끈한 것이 아니라 흑점이 있다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관측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세계관, 우주관은 이런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합쳐져 있어서 하늘은 이상적이고 땅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동글동글해야 되고 매끈매끈해야 되고 변하지 않은 불변이어야 되는데, 달을 관측했더니 이건 하늘에 떠 있는 천상의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크레이터가 있어요. 울퉁불퉁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태양에 흑점이 있습니다. 태양같이 거룩해야 되는 것들, 완벽해야 되는 것에 얼룩이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타격이 오기 시작했고요. 목성을 관측합니다. 목성을 관측했더니 목성 주위를 두는 4개의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갈릴레오의 4대 위성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위성을 발견한 게 또 큰일입니다. 당시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성이라고 하는 지구를 돌고 있는 행성 주위에 그 행성을 도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목성이라고 하는 독립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구의 권위를, 우주의 중심으로서의 지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당시의 세계관에, 우주관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망원경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그런 매체보다 훨씬 더 확장된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남긴 것을 토대로 보면 이 망원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던, 더 작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거나 더 멀리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거나 더 어둡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보다 훨씬 더 많고 거대한 세계가 실존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낸 것.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 해주는 매체의 확장으로서의 망원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별을 본다는 것의 확장이 망원경을 통해서 본다는 것은 단지 망원경이란 도구를 통해서 보는 것의 중요성보다도 그것을 통한 우리 인식의 확장, 실용적이고 또 확증적이고 실증적인 인식의 확장을 가져온 것이 망원경이라고 하는 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굳건히 믿고 있던 기독교적인 우주관을 이제는 파괴시킬 수 있는 강력한 관측적 근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망원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말씀드린 더 어둡고 더 멀고 실존하지만 우리 눈의 한계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인체 외부에 있는 외부 매체를 마치 우리들의 인체의 확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들이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그런 인식할 수 있고 관측한 범위를 토대를 해서 새로운 세계관과 우주관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게 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본다는 것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물론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를 더 자세히 관측함으로써 천문학적인 발전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지식도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것을 통한 관측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이론도 발전했고요. 하지만 저는 단지 별을 본다는 것이 천문학자들이 천문학적인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어떤 문명에 있어서 또는 문화에 있어서 우리 인류의 인식에 있어서 세계관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망원경을 통한 세상 바라보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한계를 갖고 태어났죠. 그렇지만 비행기를 만들어서 우리 날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로켓을 만들어서 우주로 나갈 수 있게 되었고요. 잠수함을 만들어서 해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를 만들어서 바다를 나갈 수 있게 됐고요. 이런 매체들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동의 자유로움을 얻게 되었는데, 인식의 자유로움과 인식의 확장을 얻게 되는 첫 단계가 망원경과 또 하나 더 하자면 현미경, 이런 매체들을 우리 것으로 확장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망원경이 1609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렇게 천체를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400년이 넘게 지금까지 오면서 이 망원경은 정말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1929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윌슨산 천문대라는 곳에서 허블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거기 있는 망원경을 사용해서 또 한 가지의 획기적인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 그러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흔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빅뱅 우주론이라고 부릅니다.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재 우주의 모습인데요. 그것을 관측적으로 발견한 것이 1929년 윌슨산 천문대에서 허블의 발견입니다. 이때 허블이 사용한 망원경이 당시에 가장 컸던 망원경이고 2m가 넘습니다. 직경이. 갈릴레오 갈릴레오가 사용했던 망원경은 한 5cm 정도 되는 직경의 반사경인데 비해서 얼마나 커진 겁니다. 망원경이 커졌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더 어두운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먼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망원경은, 좋은 망원경 그러면 무조건 큰 망원경이 좋습니다. 우리가 눈이 점점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망원경은 더 멀리 있는 것, 더 어두운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더 멀리 있고 더 어두운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망원경을 통해서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를 관측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의 기원에 대한 것을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게 되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확장된, 더 멀리 있는 우주를 알게 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망원경은 칠레에 있는데요. 유럽 연합에서 만든 유럽 남천문대인데 8m짜리, 직경이 8m짜리 망원경을 4대를 연결해서 마치 직경이 16m 정도 되는 망원경, 아까 5cm의 갈릴레오 망원경에서 2m가 넘는 1929년에 윌슨산 천문대 망원경에서 현재 가장 강력한 망원경 중에 하나인 8m짜리 4대를 연결시킨 거의 16m급의 유럽 남천문대 망원경을 비교해 보시면 이 망원경은 정말 훨씬 더 멀리 있고 훨씬 더 어두운 걸 관측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더 멀리 있는 우주로 우리들의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고요. 그 확장은 단지 관념적인 확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관측하고 데이터를 얻고 하는 아주 실증적인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실증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인식 범위를 넓힌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우리들의 세계관, 우주관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본다는 것은 그냥 어마어마한 우리들의 인식의 변화를 통한 세계관의 변화를 늘 이끌어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더 큰 망원경을 추구하겠죠. 제가 그동안에 입는 망원경과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망원경을 비교하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현재 망원경은 4대가 붙어 있는 VLT라고 하는
베리 라지 텔레스코프, 아주 큰 망원경이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이름인데요. 그 망원경 8m짜리 4개를 모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재 건설되고 있는 것은 이 8m짜리 망원경을 7개를 붙여서 거의 25m가 되는 망원경으로 하는 것들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그레이트 마젤란 텔레스콥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한 2029년 무렵에 완성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세계 최대의 이제 망원경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망원경에는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에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 천문학자들이 이 망원경의 지분에 따라서 우리에게 할당된 날짜 동안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되면 또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또 굉장히 많은 새로운 발견들을 하게 될 겁니다. 망원경이 커진다는 얘기는 더 어두운 것과 더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전에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세계 최초로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새로운 것을 보면 새로운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관측 결과를 얻는 것이 되니까 항상 또 다른 해석을 낳고 우리의 인식 범위가 그만큼 또 넓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는 우리의 세계관이 또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본다는 것, 더 큰 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본다는 것은 이러한 아주 거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작은 망원경들을 막 엄청나게 붙여놓은 것들 옆에 보시잖아요. 저것들은 아직 실제로 건설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건설할 예정인 그런 망원경들입니다. 이렇게 천문학자들이 현재도 큰 망원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큰 망원경을 보려고 하는 것은 더 멀리, 더 과거, 더 어두운 것을 통해서 우리 우주의 기원, 처음 태어나는 별, 처음 태어나는 은하, 우주가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도 실증적으로 관측을 해서 우리들의 기원에 대한 우리들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망원경을 보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상상하는 망원경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영역을 관측하는 망원경인데요. 이런 망원경을 우리는 흔히 가시광선 망원경, 조금 줄여서 광학 망원경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갖다 대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한계를 더 멀리까지 확장시키는 것이 광학 망원경인데요. 우리 눈이 아무리 큰 망원경을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죽었다 깨나도 볼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빛을 조금 더 전문적인 말로 전자기파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 빛깔 이런 것들을 우리 눈이 인식할 수 있는데, 그것을 눈이 볼 수 있다고 해서 가시광선 영역, 줄여서 광학 영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적외선, 자외선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적외선은 빨간색보다 파장이 조금 더 긴 빛을 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자외선 빛은 파란색보다 보라색보다 파장이 조금 더 짧은 빛을 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보다 더 짧은 빛을 우리가 X선, 그보다 더 짧은 파장의 빛을 감마선, 그 다음에 적외선보다 조금 더 파장이 긴 빛을 X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거 통틀어 전자기파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가시광선 영역밖에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25m짜리 망원경을 통해서 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전파 영역은 볼 수가 없습니다. 파장이 너무 길고 우리 눈을 볼 수 없게. 그러면 이 전파 영역에서도 천체로부터 빛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빛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전파 망원경이라는 걸 사용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광학 망원경과 더불어서 전파 망원경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 흔히 전파 안테나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천체로부터 오는 걸 빛을 받아서, 전파를 받아서 분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20년대, 30년대부터 이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전파 망원경도 역시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크면 클수록 더 멀리 있는 전파 신호, 더 어두운 전파 신호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광학 망원경과 마찬가지로 더 크고 더 큰 전파 망원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제일 큰 전파 망원경 중국에 있는데요. 무려 직경이 500m가 넘습니다.
500m가 넘으니까 엄청나게 멀리 있고 엄청나게 희미하고 어두운 전파 신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주의 초기 별이 탄생한 순간을 포착할 수 있어서 우리들의 인식의 실증적인 범위를 넓힐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망원경을 통째로 하나를 만들기가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작은 망원경을 여러 대를 만들어 붙이는, 아까 광학 망원경에서도 GMT 기억하시나요? 8m짜리 망원경을 7대를 갖다 붙여서 25m 정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전파 망원경에서도 작은 것들을 만들어서 붙여서 여러 대의 망원경을 엮어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500m짜리 중국의 망원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미국의 뉴멕시코 주에 가면 VLA라고 하는 전파 망원경이 있는데, 얘네들은 25m짜리 망원경을 막 여러 대를 묶어서 만든 망원경인데요. 이것을 쭉 펼쳐놓으면 거의 30km가 넘게 퍼지니까 30km가 넘는 망원경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멀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망원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면 클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망원경을 얘기했는데, 망원경은 크면 클수록 좋고 그러면 더 어둡고 더 먼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파 망원경하고 광학 망원경은 지상에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기라는 것이 있어요. 지구 대기가 있는데 이 지구 대기를 전자기파가 통과를 하는데, 전파라든가 감마선이라든가 적외선이라는 자외선들은 이게 전부 또는 일부가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광학 영역이나 전파 영역은 대기를 투과해서 지상까지, 지구 표면까지 빛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상에다가 광학 망원경이나 전파 망원경을 세워서 관측을 합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자외선이나 적외선이나 X선이나 이런 걸 관측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 대기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구 대기 밖으로 인공위성을 쏘고 그 인공위성에 망원경을 달아서 관측하는 것을 우리가 우주 망원경, 그렇게 부릅니다. 우주 망원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허블 우주 망원경입니다.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을 관측을 하게 되면 대기에서 빛이 흡수되는 것들을 방해를 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별을 깨끗하게 멀리까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까 말씀드린 적외선 영역이라든가 자외선 영역 같은 곳을 지구의 표면에서 볼 수 없는 영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그런 영역들의 일부를 관측을 함으로써 우리들이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영역까지를 관측을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외선, 적외선, 전파, 가시광선 영역을 다 관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한 가지 단면만 봐서는 그 사람을 파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성격도 보고, 체구도 보고, 심성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봐야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짜로 우리가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자면 이 별이라고 하는 것, 천체라고 하는 것은 적외선에서도 빛을 내고요, 자외선에서도 내고, X선에서도 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천체를 우리가 온전히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파장에서의 빛을 다 두루두루 관측을 해야만 그야말로 이 천체를 종합적으로 관측하고 우리가 파악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파 망원경, 광학 망원경,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적외선 망원경, 자외선 망원경을 다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여러 관측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볼 수 없는 영역까지도 관측을 하게 됨으로써 정말 매체를 통한 인식의 확장을 이제는 다른 파장까지도 연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우주 속에서 인간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고 우주의 기원을, 생명의 기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발달되는 그런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식은 점점 더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천문학자들이 별을 본다고 할 때 매진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상에 있는 망원경이든 전파 망원경이든 우주 망원경이든 점점 더 큰 망원경을 계속해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하게 될 것이고 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단박에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허블 우주망원경이라는 것이 1990년에 발사가 되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범위까지를 쭉 넓히는데 큰 기여를 하고 했다면 사람들은 그렇다면 지상에서도 우리가 점점 더 큰 망원경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주 공간에서도 더 큰 우주 망원경을 만들어야지 하는 이야기를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 망원경은 여러 개의 작은 망원경을 이어 붙인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망원경 그러면 눈으로 보는 하나의 통짜 망원경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의 망원경의 추세는 전파 망원경이든 광학 망원경이든 우주 망원경이든 작은 망원경을 여러 개를 붙여서 큰 망원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지금 현재 우주 공간에 올라가 있는 가장 큰 망원경인데요. 6.4m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이 2m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더 어두운 것, 더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우리의 인식을 확장하는데 기여했겠죠. 그런데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에서 크다 이것뿐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요소는 적외선 관측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외선 관측 굉장히 익숙하시죠? 우리가 코로나 시절 겪으면서 열이 있는지를 재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중요한 점은 더 큰 우주 망원경이기 때문에 더 멀리 있는 것, 더 어두운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적외선 쪽을 주로 관측한다. 그 말은 뭐냐면 허블 우주 망원경이 아무리 커져도 우리 눈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관측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만 보시면 하나는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것이고 하나는 같은 영역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찍은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은하와 별이 보이시죠? 더 큰 망원경을 보니까 더 어두운 것이 보이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허블 우주 망원경은 이 6m가 되었다 하더라도 찍히지 않는 적외선 영역에만 찍히는 은하와 별들이 여기 찍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파장 영역에서 또 다른 세계를 제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지금까지 보내준 사진 몇 장을 보내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을 초창기에 보내줬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별이 막 탄생하는 영역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별이 탄생하는 영역을 보여주는 것도 적외선 관측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지금 막 손가락처럼 보이는 이것이 창조의 기둥이라고 해서 별이 탄생하는 지역을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가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것이고 하나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찍은 것인데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곳에서는 뚫고 들어가서 보지 못하는 영역을 적외선으로 보니까 별들이 막 탄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외선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별을 본다는 것을 주제로 해서 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별을 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됨으로써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넓혀가고 그것이 단지 천문학적인 지식을 넓혀가는 것뿐 아니라 우리들의 인식을 확장시켜서 그것이 인류의 문명을 발달시키고 우리들의 세계관과 우주관을 확장시켜서 우리의 기원에 대한 근원에 대한 것을 더 잘 알게 해주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별을 본다는 것이 위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특히 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 범위를 실증적으로 확대시켜 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스텔라리움 같은 그런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도구를 매체를 통해서 이런 우주 여행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면서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